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괴 사건 시리즈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기괴한 내용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본 4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영상의 소재 특성상 오늘 영상의 내용 중에는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묘사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6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이날 청소 인부들은 어느 주차장에 모였는데요. 바로 이 주차장에 위치한 맨홀에서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고 무거운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린 것이 11시 10분경이었습니다. 맨홀은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었는지 개방하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정말 악취가 심하게 풍겼다는데요. 그런데 청소를 시작하려던 인부들은 맨홀 안에서 뜻하지 않은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보이는 웬 전기장판 가방이었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옥매트 가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방 때문에 냄새가 나는 듯 했고 실제로 가방을 건져 올리자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곧 가방을 열어본 인부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가방과 시신을 수거해 갑니다. 신체 일부가 밀랍처럼 변해 굳어버리는 이른바 실화파가 꽤 진행되어 있을 정도였다는데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자세한 신원은 밝히기 어려웠고 일단 피해자가 남성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시신의 얼굴에 씌워진 비닐봉투, 이 비닐봉투에는 아람마트란 로고가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마트는 여러 지역에 체인점을 둔 마트였으며 시신이 발견되기 1년 전인 2005년경에 다른 대형마트에 매각되어 이름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즉 아람마트란 이름이 적힌 비닐봉투가 씌워져 있다는 것은 시신이 발견 당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유기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맨홀은 2001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된 2006년에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다고 하네요. 인부들 역시도 이 뚜껑을 열기가 어려웠다고 하니 어쩌면 범인이 2명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맨홀의 구조만 파악하면 개폐가 쉬워서 단독 범행이었을 가능성도 제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범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의 신원부터 특정해야 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체를 면밀히 조사해서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변사자의 몽타주인데요. 성인 남성 30대 내지 40대로 추정되며 신장은 약 165cm에 약간 비만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 2가지 제보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천에 거주 중이던 어느 남성의 제보였습니다. 실종된 자신의 아들인 것 같다는 제보였고 사라질 당시 30대였다는 사항도 일치했으며 결정적으로 사진을 대조해보니 무척 흡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없어서 아마도 동일 인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제보는 어느 여성의 제보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라진 다방의 단골 손님과 비슷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손님이 2000년대 초 지방에 출장을 간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겨서 뭔가 사고가 생긴 게 아닌가 했고 신장도 160cm 정도의 비만 체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연락이 끊겼다던 그 손님은 다른 지역에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부산해양대 맨홀 변사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이 몽타주 사진을 보신 분들 중 자신이 아는 사람과 닮았거나 혹은 아는 사람이라면 부산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의 전화번호인 051-899-2770번으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3월 5일 광주광역시의 동구 계림동, 이날 오전 7시 30분 장사를 끝내고 돌아온 Y씨 부부는 집으로 귀가하고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아들이 내는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부가 아이들의 방을 확인했지만 어쩐 일인지 두 아들은 방에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안방에 들어간 부부는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안방 침대가 피투성이가 된 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대의 가운데에는 당시 10살이었던 막내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한 뒤 아들을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Y씨 부부는 막내 아들이 숨지고 첫째 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강도 및 유괴 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라진 첫째 아들 A군은 당시 중학교 3학년 만 14세였는데요. 하지만 용의자의 모습을 특정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CCTV를 조회한 경찰들은 첫째 아들 A군이 혼자 태연하게 탑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집을 나간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형사들은 사라진 첫째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A군이 자기가 친동생의 목숨을 직접 해쳤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3월 4일 A군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전달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 시점에서 A군이 사건의 용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A군은 사건 1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바로 도끼였는데요. 진술에서 밝힌 내용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사건 당일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동생을 이 도끼를 사용하여 목숨을 해쳤으며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일면식도 없던 어느 40대 남성의 목숨도 뺏으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범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뒤 다시 자신이 사는 광주로 돌아와서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뒤돌아 서 있는 어느 남성을 발견하고 범행을 시도하던 중 남성의 옆에 세워져 있던 어느 큰 거울에 도끼를 든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고는 갑자기 겁이 나서 범행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해당 골목길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연쇄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들에게 자신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는데 도중에 체포되어 아쉽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형사들마저도 당황하게 하는 진술을 내뱉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A군의 담임 선생님이 그가 장례 희망란에 살인 청부업자를 적어내자 부모에게 연락해서 정신과 상담을 제안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군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결은 불분명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일단 단기 보호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30대 후반인 그는 사회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네요. 2011년 7월 6일 안산 어느 아파트의 경비원 김모 씨는 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내의 놀이터에 리어카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 리어카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니 리어카를 치워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리어카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전화번호나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직접 치워도 문제가 없을 듯 했습니다. 해당 리어카는 3년 전인 2008년경 부터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치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움직이려 했지만 무게가 꽤 나갔는데요. 뭔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물건부터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꽁꽁 묶인 리어카의 짐부터 풀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감쌌는지 모르지만 여러 겹의 비닐이 겹쳐 있었고 결국 비닐을 다 걷어내자 안에 있던 물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꽤 큰 크기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아이스박스도 무게가 상당히 나갔는데요. 안을 열어보자 그 안에도 비닐 뭉치들이 있었고 이 비닐 뭉치를 칼로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는데요. 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러나 싶었던 김 씨는 호기심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방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 씨가 목격한 것은 검푸르게 변한 사람의 신체 부위였습니다. 김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가방 속에 담겨진 사체는 부패가 심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손가락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8개의 손가락 중 3개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해 변사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968년생 당시 44살의 여성 박모 씨였고 거주지는 시신이 발견된 그 아파트였다고 하네요. 훼손이 심해 사망 시점은 알기 어려웠고 사인 역시도 알기가 무척 어려워 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왼쪽 팔을 쓰기가 어려워 4급 장애 판정을 받았었으며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아파트로 옮겼고 당시 한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동거 중이던 남성은 이 리어카의 주인이었던 정모 씨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이 정 씨는 살인 전과가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자신이 과거 치과의사였으며 아내가 불륜을 벌여 범죄를 벌이게 되었지만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다는데요. 출소 뒤 그는 종교의 귀의에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 씨는 치과의사였던 적도 없었고 그가 해친 대상 역시도 자신의 아내가 아닌 내연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사자인 박 씨와 동거를 한 뒤로 자신이 박 씨의 보호자라는 점을 내세워서 생전 박 씨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과 기초수급 등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해왔음이 밝혀집니다. 박 씨의 이혼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그에게 자세한 정황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변사자인 박 씨가 사라진 시기는 2006년 3월, 그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기에 조사가 필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던 정 씨가 숨졌기에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8월 5일 오후 8시경 인천 계양구의 작전동 이곳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안모양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는 안모양에게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안모양이 길을 막 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안모양을 공격하고 도망쳤습니다. 안모양은 어른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모양은 숨질 당시 겨우 8살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고 경찰들 역시도 어떻게든 범인을 잡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이었기에 정확한 인상착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다만 피해자 안모양과 함께 놀던 친구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해당 시기에 배포된 용의자 몽타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3개월 전에도 작전동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4살이었던 박모양이었는데요. 박모양 역시도 신원불명의 범인에게 공격당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범인이 흉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공격하고 달아났다는 점이 안모양의 사건과 수법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동일 범일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사건이 벌어진 곳에 거주하던 사람 혹은 거주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가 안모양에게 건넸던 질문인 현대백화점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물었던 현대백화점은 해당 아파트의 주변에 있던 어느 상가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백화점이 맞기는 맞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건물의 이름만 백화점을 사용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오래 살던 주민들에게 통하던 이름이었고 그가 이곳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제보 중에는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어느 주인의 제보였는데요. 자신의 오락실에 자주 오던 사람 중에 약간 정신이 불안해 보이는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남성이 사건 이후 수배지가 배포된 이후에는 오락실을 비롯해 주변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가 몽타주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었다고도 하네요. 해당 사건 역시도 현재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2015년 8월 5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뻔했지만 2015년 8월 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범인이 아직 살아있고 또 검거만 된다면 언제든지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본 4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참 기괴한 내용들의 사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들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언젠가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4가지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